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4. 선천적인 질서를 잘 활용하여 특수한 상황이 오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하여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인 질서를 잘 이용한 결과 또는 선천적인 흐름의 결과 긍정적인 특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 급한 특수한 상황이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긍정적인 특수한 상황은 바람직한 것이니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대처 방법 같은 것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긍정적 효과를 지속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관리 방법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정적인 특수한 상황은 대비를 잘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부정적인 특수한 상황은 선천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드러날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적 변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체계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체계와 일반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이상이 생겨서 특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교류가 많은 현 시대에서는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겠죠. 이러한 선천적인 흐름에 의해 도래하는 특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흐름을 알면 대비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것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농부가 겨울을 대비해 겨울에 생활할 것을 미리 준비하면 소득이 없다 하여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죠. 지금은 한국에서 겨울에 또 농사를 짓지만 준비를 잘한 농부는 겨울이 왔다 해서 걱정하는 일은 없죠. 현 시대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겨울에도 수확하여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더 현명한 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대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놓겠죠. 이러한 경우는 선천적인 질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을 잘해야 돼요. 좋을 때 해야 될 활동이 있고 어려울 때 해야 될 활동이 있고 그런 것이지요. 활동은 형태를 지닌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진 결과인데 활동에 의한 결과물은 세상에 실체하는 것으로 세상의 보편적 특수적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전체와의 비중에서 부분을 이루는 활동의 비중이 크다면 보편적 특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이 반드시 선천적인 흐름의 결과라고만 분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천적인 활동에 의해 부정적인 특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선천적인 흐름이죠. 국민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권이 강화되고 시장 질서가 발전하고 기업이 생겨나고 이런 건 다 선천적인 건데 섭리에 입각한 거죠. 섭리에 반발할 수 있잖아요. 시장을 부정하고 민간 기업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그래서 탄생한 견해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실제로 실현하려고도 했죠. 그런 국가들이 다 불행해졌죠.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요. 후천적인 활동이 경우에 따라서 비중이 커지면 영향을 미쳐요. 만약 과거 어떤 후천적인 활동이 보편과 특수의 원리에 반하며 비중 역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면 후천적인 것에 의해 부정적인 특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교육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희생을 당연시하는데
민주화한답시고 사교육을 허용한 결과 학부모들이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쓰는데 그 결과 구매력이 떨어졌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부정적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교육을 허용한 불이익에 깎은 후천적인 활동이 나올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정부 역할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라고 해서 고유한 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고유한 정부의 기능은 뭔가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없고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직접 무장해서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죠. 왜 그 정부로 하여금 군대를 만들고 그래요, 치안을 담당하게 하나요? 또 사법부를 만들어서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거죠. 각자가 무장하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어떤 특정 집단에 위임을 하면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정부의 고유한 기능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라고 해서 그러한 정부의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후천적인 활동으로 인한 결과는 실제하는 것으로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 활동으로 인해 물적 토대와 인간들이 후천적 활동에 얽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은 다시 원인작용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선생의 흐름상 교육 경영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진행되겠으나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전에 사교육을 금지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제도를 일정 정도 달성을 했죠. 거기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 정부의 기능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뭐 어떤 식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교육을 없애건 사교육을 없애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래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가장 좋은 정책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특수한 상황을 준비하여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것과 같이 하고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후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죠. 정확하게 사회 구성요소들이 기능을 파악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그래요. 기능을 망각하면 안 되겠죠. 돌이키려면 또 다른 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요. 희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인 것이죠. 그래요. 태열 금화정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해와 달 청강에 대해서 설명했죠. 뒤에 읽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해를 표상의 세상, 표상으로 이루어진 세상, 달을 관념으로 이루어진 세상, 청강을 이룬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표상이 있다는 말은 뭔가요? 표상을 있게 하고 표상을 인식하는 기관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관념의 세상이 있다는 건 뭔가요? 관념의 세상을 있게 하고 관념의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이 마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런 신이 마음을 있게 하고 이런 신이 마음을 인식하는
마음에 인식기관이 있다는 말이겠죠. 해와 달, 청강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래요. 명확하게 써놨으면 그래요. 명확히 써놓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급한 말들만 이해도 돼요. 표상이 있으면 표상을 인식하는 기관이 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해와 달이 정확히 그 중에 무엇을 지칭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근데 굳이 눈에 비유한 걸 보면 나중에 이제 미간의 중심 역시 눈에 비유하죠. 눈이라는 거는 신체에서 인식하는 기관인 거죠. 표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표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으로 풀이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좀 바꾸는 거예요. 여기 주석이 있죠. 마음에는 표상의 세상과 표상을 인식하는 인식기관, 관념의 세상과 관념을 인식하는 인식기관, 이런 식의 마음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해가 비유하는 것이 표상의 세상을 가리키는지, 표상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둘 모두를 가리키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인식기관으로 풀이하였다. 그 이유는 미간의 중심을 하늘의 눈이라고 언급하는데 눈은 인식을 하는 데 필요한 인식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요. 더 자연스럽죠. 왜 임시적으로 했을까요? 혹시 뒤에 보다가 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예전에 다 몇 번 읽어보긴 했다마는 그리고 지금처럼 정밀하게 읽지는 않았으니까 단서를 찾으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선천신인 개구산모. 그래요. 원래부터 신과 같은 인간들은 모두 세 개의 눈을 갖추고 있었다. 세 개의 눈이라는 건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표상을 인식할 수 있는 눈, 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눈, 이런 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갖추고 있었다. 일반인들도 다 갖추고 있죠.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발달하지 않아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참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두모네조시야. 그래요. 세계 눈을 갖추고 있어서 두모네조와 같았다. 두모네조. 그리고 독일에서 승리는 신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신 중에 하나죠. 쉽게 얘기해서 신과 같았다. 인지수련 미심 즉게. 사람이 이를 알고서 닫고 분리노라면 미간의 중심이 곧 열린다. 이런 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이 열린다, 이 말이죠. 눈이 열린다. 소위 지목, 명활, 천목시야. 소위 이러한 눈을 가리켜 하늘의 눈이라고 말한다. 천목시야. 이자 중점 존재 미심, 이자점 존 자모, 우점 존 우모, 즉인 양목 신광 자득 회 미심. 무슨 말인가요? 또 점으로 비유하죠.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왼쪽 점은 왼쪽 눈에 맞추고 오른쪽 점은 오른쪽 눈에 맞춘다. 마음의 표상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을 점으로 표시했죠.
그것을 이제 자목으로 표시하고, 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관을 그냥 우목이라고 표시했을 뿐이죠. 육체의 눈들을 다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추면 잘 활용하면 표상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관념도 잘 보고, 잘 보면 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어떤 식으로 훈련하나요? 관념과 표상을 인식할 때 욕망을 내려놓고 인식을 해라. 집착, 욕망에 따른 집착을 내려놓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양 두 눈에, 물론 육체 눈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표상과 관념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에 신광이 어린다. 절대자의 흔적이 어린다. 절대자의 흔적이 발견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득, 회미심. 그러면 저절로 그래요. 절대자의 흔적이 어리기 시작하는 순간 미간의 중심, 즉 천목이 열린다. 이런 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이 활짝 열린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